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실증주의 범죄학에 속하는 생물학적 범죄학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기체의 생물학적 소인은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많은 특징 소인을 받아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은 부모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범죄학자들이 부모와 자녀 또는 자손의 공통적인 문제 행동 패턴이 어떤지 살펴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쌍생아 연구, 즉 트윈 연구, 또 가계도 연구 등등이 바로 초기 생물학적 범죄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는 우리 실증주의 범죄학 개념, 그리고 초기 생물학적 범죄학 개념 모델, 그리고 통합이론에 속하는 사회생물학적 범죄학 모델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는 고전적인 우리 실증주의 대표 이론 생물학적 범죄학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범죄자라고 해서 사실 자녀들이 다 범죄자가 되거나 소년원에 가거나 나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생물학적 범죄학 이론을 주장했던 많은 학자들이 유전적인 소인의 되물림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과거의 생물학적 범죄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와 관련된 이론들, 연구 흐름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초기 생물학적 범죄학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연구 결과들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의 생물학적 범죄학 이론이 어떻게 전통적인 이론과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죄학에서 아주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Bad Seed Theory라는 나쁜 종자, 씨앗이죠, seed. 나쁜 씨앗 이론, 종자 이론,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현대의, 오늘날의 새로운 생물학적 범죄학 연구 흐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 통합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Biosocial Criminological Theory라는 생물사회학 범죄 이론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우리 초기 생물학적 범죄학, 생물학 이론이 나오게 된 좀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존주의 우리 범죄학 배웠어요. 그렇죠? 인간의 프리윌이라는 자유의지, 우리 내부 어디선가 우리가 고통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쵸? 이런 합리성이 있고 또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가정했던 우리 고존주의 범죄학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고존주의와 반대되는, 조금 많이 상반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모든 학문에 큰 영향을 미친 파지티비즘, 실증주의 철학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증주의는
원인과 결과를 입증해낼 수 있다는 것에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범죄 이론도 인간의 합리성이나 자유의지, 뭐 엄격성, 신속성, 황실성을 전제로 한 뭐 인간 행동의 억제,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명확히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네, 그런 연구 방법을 특히 강조하는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생물학적 범죄학입니다. 유럽에서 특히 생물학적 범죄학이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1876년에 롬브로조라는 의사가 자신이 이렇게 치료하고 살펴보는 환자들 특징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 진찰, 기록 이걸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노트에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특징들을. 그런데 어떤 특징을 적냐면 우리 실증주에서 말하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변인들, 즉 얼굴 크기, 코 높이, 귀 모양, 네, 턱선, 그죠? 여러분 눈으로 명확히 보여요. 근데 당시는 오늘날처럼 네, 이렇게 세련된 진화된 의료 기계라든가 기술이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통계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롬브로조는 당시 그 기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이용해서 높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그쵸? 사이즈 이런 거를 주로 중요하게 이제 그 측정을 해서 빈도 분석을 합니다. 나름의 빈도 분석. 네. 100명 중에 몇 명이 군대 안에서 특히 이제 군대 안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롬브로저가 자신이 관찰한 군인들 중에 부적응해요. 예, 군대 내에서 자꾸 문제 일으켜요. 그리고 탈영하려고 그러고, 그죠? 너무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군인들의 외모를 잘 보고, 특히 그들의 머리 사이즈, 두개골, 네, 생물학적인 특징들. 그래서 전체 자신이 그 관찰한 그 군대 부적응자죠. 당시 범죄자죠. 가장 큰 범죄죠. 그쵸? 군인이 탈영한다든가 그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그쵸?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한 이유 없이 그쵸? 군대 내 규정을 위반한다든가 범죄자예요. 범죄자의 3분의 1이 격세유전, 네. 타고난, 네. 군대에 들어와서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이렇게 외모가 바뀐 게 아니라 어떤 타고난 이 골격, 네. 얼굴, 뼈 이런 게 좀 보인다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유럽에서 많은 학자들이 롬브로즈의 영향을 받아서 생물학적 실증주의가 막 꽃을 피우게 됩니다. 20세기 미국으로 넘어가서 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안타깝게도 생물학적 실증주의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네, 이런 또 비극이 시작됩니다. 극단적 생물학적 실증주의 여러분 아시죠? 우리 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네, 이런 전쟁들이 사실은 그 기저에 이런 생물학적 실증주의를 어떤 명분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전통적인 생물학적 실증주의 우리 절대로 학계에서 맹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나치즘, 파치즘 움직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될 bad seed theory, 나쁜 종자 이론 이런 것들 더 이상 법원에서 네, 재판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초기에는 네, 고존주의에 반대되는 그쵸? 너무나 신선한 그런 이론으로 보였어요.
정말 범죄자는 타고나는 것인가? 네.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 유전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가설을 만들게 되었죠. 과도하게 큰 턱, 광대뼈, 또 눈빛, 그리고 평균 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귀 크기, 입술 모양. 네. 자, 지금은 롬브로저의 이 결과 그리고 연구 방법이 이제 그 많은 비판을 받아서 이게 이제 어, 지지를 전혀 받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의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죠. 바로 연구 방법. 기존의 고전주의에서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체계적인, 객관적인, 과학적인 연구 방법. 그리고 처음으로 어쨌든 빈도 분석을 시도한, 그죠? 기술적 통계, 이런 접근법, 아주 큰 어떤 그 연구 방법상의 의의가 있다고. 롬브로즈 이후 많은 이제 학자들이 생물학적 범죄학 이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뭐 페리 고링, 영국의 고링도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쉘던이라는 체질 심리학자 주장. 네, 이런 건 조금 아주 흥미롭습니다. 유럽에서 주로 이런 어떤 관찰 연구 방법에 의거한 그 정말 겉으로 보이는 생물학적 특징을 범죄 발생에 연결짓는 이 노력을 미국의 학자들은 조금 더 확대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관찰을 통한 어떤 그 외모적인 이런 소인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이제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체격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의 의견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프로이드 등등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막 인기를 끌게 된 그런 심리학적 그 특징을 많이 가진 실증주의가 생물학적 범죄학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격,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라고 부르는 이 전체적인 몸 체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요인하고 이제 연결짓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성격이라 하면 네 여기서 이제 셸던이 말하는 어떤 그 습관, 성격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행동 반응 방식 이런 거예요. 쉽게 바뀌지 않는. 자, 제가 이제 원문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 원문 단어를 막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3 바디 타입이 있다. 셸던이 말하기를 ectomorph, endomorph, mesomorph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내배엽,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당시 초기 생물학적 범죄학이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돼 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체격을 한번 볼게요. 체격을 보면 좀 마른 타입, 네, 외배엽처럼 마른 타입들은 셸던에 의하면 조금 인트로버티드,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깥에서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조용한 곳에 있는 걸 좋아하고 이게 침착한 환경, 네, 이렇게 평안한 환경에 있을 때 오히려 네, 에너지도 생기고 정리도 되고 기분도 좋고 soulful,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도 막 바로 몸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이 생각 저 생각 네, 고민도 많이 하고 미리 준비도 많이 하고 그쵸? 센스티브하고 뭐 이런 거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외모 체격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템퍼,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쉽게 바뀌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셸던이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배엽은 엔도모르프는 외배엽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쵸? 둥글둥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까탈스럽지 않아요. 식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다 감사할 뿐이고 다 또 아주 막 민감하고 예민하지 않아서 뭐든지 다 잘 먹고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릴렉스, 엑스트로버티드예요. 인트로가 아니고 엑스트로, 바깥으로.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맞아요. 외향적이에요. 바깥으로 막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얘기하고 시끌시끌하고 이럴 때 더 본인도 같이 업되는 거죠. 네. 이지고잉 스타일인데 어, 그런 성격이 요런 외모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쉘던은 봤어요. 마지막으로 메조모프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지만 이제 옆으로 섰을 때 그쵸? 네. 팔뚝 어깨 보세요. 팔뚝 어깨 어때요? 뒤에 근육 네 맞아요. 근육질이에요. 그냥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무조건 몸으로 움직이고 어, 어, 굉장히 적극적이고 먼저 해보고 시도해보고 몸으로 부딪혀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잘못한 거구나 잘했구나 판단하는 스타일이고 그냥 쉽게 네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상대적으로 다른 타입보다 그래서 muscular라는 이제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생물학이 미국의 이런 그 체질, 그렇죠? 체질이죠. 어떻게 보면 체질 그리고 한 퍼스널리티와도 연결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전되던 우리 그 실증주의의 그 초기 생물학 이론이 70년대까지 많은 관심을 끌게 되죠. 그래서 법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어떠한 특징적인 유전 소인이 있다면 그게 범죄의 원인이라면 그것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런 논리로 사실은 비약 발전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실제로 국가가 강제로 지적장애인 또 정신질환 뭐 이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사실은 도움을 주어야 할 그쵸? 네 이런 그 취약계층에게 우생학위원회의 심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강제 불임 수술을 한 네, 이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실제 74년까지 버지니아주에서는 법원이 일부 취약계층에게 이런 가제가 아니고 강제입니다, 여러분. 강제. 네, 기억하시겠죠, 항상? 가제가 뭐지 하니까 강제.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bad seed theory가 이제 그 판례와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범죄학자들의 선행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냥 한두 명의 판사가 한 게 아니라 이런 1877년 가게도 덕데일 주크라는 그 집안 그 내력 집안 그 가족들의 리니지죠. 리니지. 예. 가게도 연구. 고다드의 또 연구.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가게도 연구를 했더니 할아버지 때 폭력이 많았던 집안. 네. 또 아버지 때 그리고 또 내 세대에서 또 범죄. 특이한 성을 가진 그 집안 구성원, 어떤 한 가족의 그 구성원들이 자꾸 자기 재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이상하다. 이 성은 내가 작년에도 본 것 같고, 내가 한 30년 전에 처음 재판했을 때도 본 것 같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찾아서 가계도를 그려봤더니, 예를 들면 이 주크가 같은 이 이름을 성을 패밀리 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사촌, 예. 꼭 아버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뭔지 아시겠죠? 모든 반개가족까지 전부 다 범죄자였던 걸로 나타났어. 이제 어떤 생물학적 요인이 더 큰 원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만들어집니다. Nature vs nurture. Nature는 천성, 여러분 우리가 타고나는 어떤 소인, 기질 이런 거예요. 유전적인 것들 다 포함한. nurture는 말 그대로 우리가 nurturing,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후에 태어나서 어떤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그렇죠? 주변 환경. 어떤 방식으로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유전적인 특징도 많이 넘겨주셨지만, 우리를 만들어주셨지만, 사실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그 양육 태도를 부모님이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 게 이제 nurture를 강조하는 학자들이었는데, 당시 nature, 천성을 강조한 이 bad seed theory가 더 큰 힘을 얻었다고 보시면 오늘날 현대 생물학적 범죄학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순수한, 그쵸? nature, biological factor들을 무조건 맹신하지 않습니다. 세련된 의료 장치들, 발전된 의료 기술, 뭐 뇌촬영 장치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뇌의 모양도 또 분비되는 어떤 특정 호르몬 이런 것들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생물학적인 소인 하나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 보는 의견이 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런 목소리도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초기 생물학, bad seed theory를 주장하는 의견은 굉장히 위험하다. 실제로 우리 2차 대전에서 본 것처럼 악용될 소지도 많고 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사회학, 그 biological theory와 sociological theory, 생물학적 소인과 사회학적 외부 환경의 요인을 두 개를 결합한 새로운 현대 생물학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초기 생물학 공부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 생물학적 범죄학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사회학 모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기 다시 한번 문제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복습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